네,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과정 노동관계법규 담당하는 홍준용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된 법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오늘하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제 2회차 동안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법규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제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줄여서 표현하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는 얘기는 불가능한 거죠. 사실 두 법률을 갖다가 1시간 동안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수업용으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 같으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만 보면은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맛배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심화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으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관련 법규들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동관계법규 중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은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써먹으니까 강의 중에 조금 이제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하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도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는 제가 또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노무사니까 실무랑 좀 연결해가지고도 조금 시간이 된다면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1시간에 두 법률을 다 한다는 게 참 엄청난 지금 도전이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부터 할 거예요.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가능하면 그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 법률에 조문 순서대로 좀 진도를 나갈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고 되어 있냐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당연한 얘기 같죠. 왜 이렇게 써놨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회사를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최고 경영자가 돼서 이제 직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선포한 거예요. 경영 방침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제 경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박수를 막 쳤거든요. 와 하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근로기준법대로 할 거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근무하는 직원들 연차휴가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1년에 이제 15개 15일을 주면 되는데, 이 회사는 그 전임 이제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아 가지고 20개를 주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사장님이 된 아들은 이제 안 된다. 나는 법대로 할 거기 때문에 15일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걸리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니까 이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미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그다음에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뭐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규정도 아마 이제 차별을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규정해 놨겠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도 차별하면 안 되고, 국적, 신앙, 그다음에 사회적인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결정할 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압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것도 강제 근로. 그러니까 울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죠? 예. 지금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끔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몇 년 전에 뭐 섬 이렇게 좀 행정력이 안 미치는 데서 막 노예 노동, 그죠? 섬 노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죠, 이건. 그죠? 형법에도 위반되지만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되는 거죠. 예. 가지고 또 막 사회적으로 공분을 많이 샀는데 예. 처벌해야죠, 그런 거는. 그죠? 예. 자, 그다음에 폭행 금지. 당연히 형법에도 폭행을 못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도 또 있어요. 왜? 때리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이것도 슬픈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지 못한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갔다 와가지고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격 훈련할 때 조교가 그래요. 야, 지금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니네들 때리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때려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인 줄 알아? 예. 사격 훈련할 때야. 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게 있지 말아라. 때릴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산업 현장에서도 예전에 많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위험한 작업하고 할 때 사고 나지 말라고 막 뒤통수 때려가면서 말이죠. 근데 그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폭행 금지니까. 예. 사고 발생 뭐 그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근로자에게 폭행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담인데 근데 그렇게 그 훈련소에서 막 사격 훈련할 때는 그 훈련병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도 할 수 있다고 하던 그 조교가 그 언제는 갑자기 그 천사로 바뀌냐면은요. 수류탄 투척 훈련할 때는요. 천사로 바뀌어요. 천사로 갑자기 더 실수할 위험이 높은데 거기서는 그 막 웃으면서 막 안아주고 막 혹시라도 이상한 짓 할까봐 그러면은 다 다치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아요. 예. 그 사격 훈련할 때 폭행도 된다는 그 조교가 수류탄 투척 훈련할 때는 그렇게 천사로 돌변하던. 예. 어쨌든 간에 그 폭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그다음에 중간 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중간 착취. 근데 실제로 현실에 보면은 요거 읽어드리면은 그런 질문하실 때 있어요. 아닌데요. 여기저기서 중간 착취하는 경우 많던데요. 중간에서 이렇게 그 업주가 그냥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예. 뭐 파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는데 여기 예외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파견 업종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그 불법이었어요. 딱 여기 해당하잖아요. 중간에 근로자하고 어떤 그 사업체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사람 내가 여기다 보내주고, 그죠? 파견업자가 자기 소속 직원을 사용사업체에다가 보내주고 중간에서 자기는 수수료 받아서 이제 그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딱 중간 착취인데 그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법률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중간 착취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아직까지도 그 법에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어떤 그 업종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중간 착취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금지하는 거예요. 처벌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면. 그 다음에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예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가 없대요. 예,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예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에 여기 해당하냐면은 그 투표 선거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선거하는 날은 그 당연히 쉬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대로면은 꼭 그날 쉴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 투표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뭐 좀 늦게 출근해라. 또는 뭐 조금 늦게 일찍 퇴근해라. 또는 점심시간에 붙여가지고 조금 뭐 집이 근처에 투표소가 근처에 있으면 투표하고 와라 이렇게 해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예.
이건 지킨 거니까. 근데 반대로 만약에 사업주가 직원들이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그날 우리는 안 쉰다. 출근해라. 더군다나 오늘은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연장근로 해서 퇴근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국민권 행사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7번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요것도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담해 드릴 때 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뭐냐면 이제 근로자가 이제 전화해 가지고 이제 뭐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뭐 연차휴가를 못 받았어요. 뭐 연장근로 수당을 못 받았어요. 막 얘기해요. 뭐 억울하게 뭐 잘렸어요. 막 이제 상담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부당해고니까 뭐 구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연차휴가도 뭐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뭐 퇴직금도 막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근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회사의 직원이 사장님하고 나 혼자 있었다. 또는 뭐 직원이 뭐 5명도 안 된다. 그러면 아까 하셨던 얘기들 중에 상당수가 와르르 무너져요. 이것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려면 온전하게 다 적용이 되려면 직원 숫자가 몇 명? 5명은 돼야 돼요. 5명.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니까 뺀다 치고 사장님 빼고 나머지 그 직원 숫자가 5명은 돼야 전부 적용되는 거고 5인 미만이면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거예요. 일부 규정만.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규정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연차휴가. 그 다음에 뭐 연장 근로했을 때 할증임금을 줘야 된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만약에 뭐 시급이 10,000원인데 8시간 근무하면은 8만 원 받겠죠. 근데 9시간 근무하면 얼마 받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이제 좀 근로기준법 아시는 분들은 8시간 한 건 8만 원이고 1시간 더 한 거는 50% 할증해서 15,000원이니까 합쳐가지고 95,0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5인 미만은 그 할증률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할증률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9만 원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그 다음에 뭐 5인 미만 사업장은 내가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못하죠. 왜냐하면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그 부당해고에 관련된 그 구제 절차라든가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한 그 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실무상으로는 이제 구직자분들한테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면 적어도 어디로 이제 가야 되느냐? 최소한 나를 노동자로 채용해주는 사업장에 가야 되고, 그죠? 노동자가 아닌 사업장, 프리랜서로 쓰는 데는 아예 노동법 전체가 다 적용이 안 되니까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할 거면은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가야 되고, 그 노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가야 된다. 그걸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예 그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운영하는 사업장.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설렁탕집 운영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만 데리고 남은 안 쓰고 같이 살면서 운영한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100% 다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제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일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너 해고야. 그러면 저 애가 저한테 아버지 이거 부당해고입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은 누구를 떠올리면 돼요?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송강호 씨 그 부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그 가사사용인이잖아요. 또는 그 전에 전임자 그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가사사용인. 그런 분들은 그 식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당구장 표시돼 있는 거, 요거는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실무상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돼요. 요즘에 뭐라고 돼 있냐면 4주 평균 해가지고 한 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안 된다. 미만이에요.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그러니까 미만인 근로자. 뭐가 적용이 안 된다?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 100명 정도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죠. 근데 그 5인 이상 사업장에 이런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 일을 하는데 짧게 일하는 거예요. 한 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니까 소정, 일하기로 미리 약정된 시간, 연장 근로 말고 원래 계약상에 예정되어 있는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주휴수당, 그 주휴일이죠. 그 주휴수당하고 연차휴가하고 퇴직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 사업주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서 그 주말 알바를 쓰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약정된 근무 일수는 이틀이죠. 일주일에 이틀. 근데 8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소정 근로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6시간. 8시간씩 이틀이면은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16시간이니까 15시간 미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말 알바생은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다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그죠? 예. 반대로 사장님이 나는 이게 주기 싫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주말 알바인데 7시간씩 근무한다. 이틀. 7시간씩. 그러면 7에 14. 14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주휴일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고 퇴직금도 없어요.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연차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 이제 뭐 뉴스 보니까 뭐 이런 커피숍 같은 데서 뭐 아르바이트생을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뭐 일주 근무 시간이 뭐 14.5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왜 15시간도 아니고 지저분하게 14.5 이렇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르바이트생 입장이라면 내가 뭐 이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해가지고 뭔가 뭐 연차휴가나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같은 것도 내가 좀 받겠다,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애초에 그 구직활동 하실 때 그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사분들이라면 이제 이 구직자하고 구인자 간에 연결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했을 때 근로계약 어떻게 되느냐? 여기 써 있네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부분 무효,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예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근로계약을 안 맺었던 걸로 보겠다 이게 아니라 근로계약은 유효한데 무효가 된 것만 어떻게 하겠다?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 문구를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하면은 연차 휴가를 13일을 주겠다. 법에는 15일 주라고 돼 있는데 그 이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조건은 유효해요.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3일로 하겠다 하는 거는 무효가 되고 자동적으로 어떻게 법에 정한 기준이 적용되니까 15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9번 항목이 이제 실무상에서 요즘에 많이 좀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 어떻게 줄 거냐. 돈 벌려고 일하는 거니까 돈 계산하는 거 관련된 거,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이런 거하고 약정된 근무 시간, 그 다음에 휴일, 그 다음에 연차휴가 이거는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서면 명시니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근로자한테 교부까지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직원한테. 안 주면 안 준 것만으로도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 형사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이거를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이게 분쟁이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가 나 월급 못 받았습니다. 그 노동부에다 신고했어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이제 불러가지고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서 조사를 하는데 근로자는 나 한 달에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300만 원 다 안 들었다고 그러고 사장님은 무슨 소리냐? 한 달에 200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거 나 200만 원만 준 거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근로감독관도 아이고 이거 누구 말이 맞지? 그럼 뭐 우는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사람 쓸 거면 종이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써가지고 직원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계약서만 보면은 딱 판단하기 쉬우니까. 그죠? 예.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이제 사업주분들은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집을 사고 팔 때 또는 뭐 전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도 안 쓰고 짐부터 집어넣나요? 집에다가? 아니잖아요.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어떤 계약서 작성의 어떤 그 생활화, 이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년분들은 이제 조금 또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뭐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주면 물론 좋아하지만 많이 주는 것만이 다 능사가 아니고 법에 맞게 운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적게 주더라도 법에 맞게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해주고 그리고 근로기준법대로 계산해가지고 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노무관리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정리해고라고 많이 들어봤죠. 정리해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를 시키려면은, 그죠? 근로자한테 뭔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잘못이 있어야, 속된 말로 잘못이 있어야 자르는 거지.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자르겠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그러니까 회사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고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경영상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일단 사유가 일단은 첫 번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요런 경우는 이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걸로 봐줘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뭐 경영상의 필요만 있으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느냐 이게 아니고 최대한 자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고 회피 노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단은 우선적으로 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받는다든지 또는 뭐 근무 시간을 좀 줄여본다든지 임금을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삭감해 본다든지 뭐 돌아가면서 뭐 휴직이나 뭐 휴가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다 같이 데리고 가려는 어떤 노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고를 하려면은 이제 그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남겨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보내고 이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좀 가지고, 그죠? 합리적이고 공정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녀 차별 금지도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그 해고를 하려고 하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를 하고 협의까지 해야 돼요. 요런 게 이제 문제는 만들기 좋죠. 동의하면 틀리는 거예요. 협의. 그러니까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거를 통보를 해줘야 돼요. 언제? 50일 전에. 그리고 협의도 같이 해야 되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대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 요건을 갖추는 게 좀 쉽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하여튼 하여튼 요건과 절차를 다 충족시킨 상태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해도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거 이제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해고의 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을 해고할 때는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내보내면 안 돼요. 해고를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일자리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순리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을 내보낼 때 뭔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여유는 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이 뭐라 돼 있어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고를 안 하면은 돈으로 줘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해고 예고 수당.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주면 됩니다. 30일치.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달이 아니에요. 30일이지. 왜냐면 각 달마다 날짜가 다르잖아요. 2월 달은 뭐 28일, 3월 달은 뭐 31일. 그 좀 다르잖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공평하게 그냥 며칠 전에 30일 전에 예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0일 전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들어온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충격파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게 뭐 6개월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6개월, 2개월, 3개월 뭐 차등을 두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판결 나가지고 그냥 통일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그냥 들어온 지 3개월이 안 된 사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천재,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출근했는데 뭐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탔다. 그래서 사장님이 아이고 우리 회사 망했다 이제 그냥 다 집에 가시오 해고다. 근데 그런 거에다가 대고 저 해고 예고 수당은 주셔야 되는데요. 해고 예고 안 하셨으니까요. 이러면 좀 이게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예외로 두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자금 담당하는 뭐 격리 직원이 돈을 막 쑤셔놓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사장님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당장 나가셔! 그래야지 그걸 걷어 대고 30일 뒤에 해고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아, 그럼 남은 30일 동안 계속 또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순리상 생각해도 아, 즉시 해고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예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예. 그 다음에 12번째. 예. 해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래요. 이것도 사연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나가! 예, 이렇게 막. 그럼 이제 직원이 막 이제 눈물 질질 흘리면서 이제 짐을 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나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직원이 무단결근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해고가 부당하냐 부당하지 않느냐 이걸 다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해고가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냐만 가지고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하게 해고를 할 거면 종이에다가 해고 사유하고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근로자한테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통지가 없으면 해고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만약에 회사에서 만약에 좀 다혈질인 사장님이 직원한테 당장 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직원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고를 하실 거면은 해고 통지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막 이렇게 좀 막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으면 그냥 한 번쯤 나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소변 보고 잠깐 숨고르기 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해고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계속 근무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그 해고와 관련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해고가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냐는 사실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해고 통보 안 하면 해고로서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근무하면 되는 거고, 물론 좀 그게 실무상으로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얼굴 서로 마주봐야 되니까. 근데 법대로만 판단하자면 하여튼 서면으로 통보 안 한 거면 해고 효력이 없고, 마찬가지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할 거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 구두상으로만 통보했다. 그러면 아무리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금품청산. 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근로자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느냐? 14일 이내에 청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가끔 질문 받을 때 제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노동부에다가 바로 신고해요.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언제 퇴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언제 퇴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날짜를 세봤더니 아직까지 14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에요. 14일 이내에만 청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직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까 14일 이후에도 청산이 안 돼 있으면 그때 신고하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하겠죠. 그리고 당사자 간에 회사하고 근로자 간에 합의를 하면은요, 날짜를 연장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실무상으로 우리 회사는 월급날이 매월 5일이니까 만약에 뭐 10일 날 퇴직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14일 넘어가죠. 그럴 때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직원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냥 14일 내에 주기가 좀 힘드니까 뭐 다음 달 월급날 줘도 괜찮겠느냐 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14일 내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용증명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이런 형태의 내용을 이제 기재한 증명서를 청구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대로 적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의사항이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줘야 된다.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안 좋게 헤어진 거예요. 근로자가 이제 회사하고 안 좋게. 그래서 이제 퇴직하고 다른 회사 갔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 근무했다는 뭐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확인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근로자가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증명서 받아오라고 하니까 요구를 하겠죠. 뭐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이전 회사에서 이제 앙심을 품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직원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아주 그 자율성이 뛰어난 직원이기 때문에 남들은 9시에 출근할 때 자기 혼자서 자율적으로 12시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이게 이 뒤에 회사에서 보면 이 사람 지각이 잦은 사람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속된 말로 이제 좀 이제 그걸 뭘 먹이는 거죠. 일단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근로자가 요구한 것만 적으라는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은 거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임금 지불의 4대 원칙. 뭐로 줘야 된다?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한테 전액을 줘야 된다. 공제하고 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르바이트생이 뭐 서빙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뭐 주문 실수해가지고 뭐 손해를 좀 끼친 게 있다. 회사에 매장에. 근데 해가지고 월급날 지난번에 내가 당신이 주문 실수해가지고 10,000원 정도 손해 입힌 게 있으니까 그 월급에서 공제하고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액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별도로 민사로, 그러니까 별도로 월급을 다 주고 저번에 손해 끼친 거 주라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고, 안 주면은 민사소송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액을 줘야 된다. 물론 예외는 있죠. 뭐라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가능하다. 보통 그래서 이제 월급 나갈 때 뭐 4대 보험료라든가 뭐 소득세 같은 거 공제하고 줄 수 있는 이유는 관련 법령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이 통화로 집어서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예외가 있으면은 그죠. 그다음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그래서 이제 이건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 직전 통일, 직접, 전액, 통화로, 일정한 날짜, 직전 통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어요. 수험생들은. 예. 그다음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그러니까 3년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3년 지나기 전에 자기 권리 행사를 해야 돼요. 그죠? 뭐 소송을 내든지 해가지고, 그죠? 3년. 이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니까 3년. 그다음에 근로시간. 요거는 상식으로 다 아시는 걸 것 같아요. 일주에는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일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그다음에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대요. 법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출근을 했는데 작업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 조금 기다리세요. 또는 뭐 콜센터 같은 데서 뭐 콜센터에서 상담원 일하면은 통화를 하는 게 일하는 건데 콜이 안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날 뭐 콜이 없었다. 근데 그러면은 뭐 한 통화도 못했다. 그러면 그건 1시간도 일을 안 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대기 시간도 뭐로 본다? 근로시간으로 보겠다. 그다음에 합의하면은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할 수 있다. 요거는 상식이니까. 그다음에 연차휴가 아까 전에 좀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는데 1년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면은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예, 다 이건 아마 상식으로도 아실 것 같고. 요게 이제 조금 새로운 내용이죠. 바뀌어가지고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은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각 달별로 개근 여부를 따져가지고 개근한 달은 하루씩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온 지 1년이 안 된 직원은 한 달 개근하면 하루가 휴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상으로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 날 입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개근하면 2월 1일 날 하루, 또 3월 1일 날 하루 이런 식으로 개근하면은 그러면 12월 1일까지 하루 하면은 총 11개. 그죠? 2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개. 그리고 1년 돼서 1월 1일이 됐을 때 15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경우는 이론상 처음에 26개, 15개 더하기 11개 해가지고 그렇게 연차휴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뀐 법이 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1년 이후에는 이제 1년 이상 된 사람이니까 그때는 이제 개근한다고 해가지고 달달이 개근한다고 해가지고 하나씩 생기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밑에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는 저는 그냥 외우기 편하게 월차 같은 연차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신입사원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차휴가는 계속해서 15개가 아니고 써 있는 것처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진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외워요.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2번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최대 25일까지 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여기 보면 지금 출근율 따지잖아요. 출근율. 이 출근율 따질 때 산재로 요양한 기간,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모성보호 차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여성 근로자들은 좋겠죠. 만약에 내가 육아휴직을 1년을 갔다 왔어요. 그 1년 전체를 근무는 안 했죠. 하지만 뭐로 봐요? 출근으로 봐요. 그러면 연차휴가가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 지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좀 말이 길어졌어요. 최초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성차별 문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남녀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였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살이 붙어요. 법에. 가지고 이제 일가정 양립 지원까지 모성보호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고용상의 남녀 간의 이제 균등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모성보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모성보호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뭐 육아휴직 같은 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그런 규정들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고용 촉진, 그다음에 남녀의 고용평등 좋은 얘기 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뭐 외울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정의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차별이 뭐냐?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이건 다른 대우를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그다음에 뭐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거. 그건 차별이에요. 근데 만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도 써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밖에 불리한 조치 취하는 경우 해가지고 여기 꺽쇠로 들어갔는데, 그죠? 예. 사업주가 채용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적고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서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차별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차별은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구색은 갖췄어요. 나름대로. 그죠? 그런데 그 교묘하게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성이 성비가 높거나 낮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으면 차별이 아니지만 증명할 수가 없으면 차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다음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돼서 그 특정성만 갖다 쓰는 거. 그건 차별이 아니죠.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쇼 비디오 자키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네로 25시.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해가지고. 근데 거기 그 유머 프로그램에 최양락 씨하고 임미숙 씨가 나오는데 최양락 씨가 이제 네로 황제의 역할하고 임미숙 씨가 그 이제 이제 왕비 역할하는데 거기 맨날 나오는 개그가 이게 있었어요. 뭐 임미숙 씨가 뭐 여자도 뭐 남자들하고 동등하게 해주세요. 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여자도 뭐 남탕에 들어가서 그 이 뭐 세신사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때 밀어주는 역할하는 거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대등한 그게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거니까 남자 목욕탕에는 남성 세신사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여성탕에 이제 여성 세신사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다 들어가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한테 출산휴가 주는 거 가지고 왜 여성만 출산휴가 주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당연히 그런 조치는 차별이 아닌 거예요. 모성 보호니까. 그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거는 뭐냐면 특정성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한시적으로 특정성에 대해서만 이제 고용의 우대 조치를 해주는 거.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성에게 우대 조치를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하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써 있죠. 예. 성적인 뭐 굴욕감을 주는 거, 혐오감을 주는 거, 그죠? 지위를 이용한 거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써 있네요. 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대한 정의. 여기 있는 설명의 정의 이게, 그죠? 잠정적으로 특정 성에게 우대 조치를 해주는 거. 근로자의 정의는 취업할 의사와 그러니까 사업 쪽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 현재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구직자들도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직자들도, 그죠? 그다음에 모집 채용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용모, 키.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죠. 키, 그죠? 예. 저 같은 경우 1.6m라고 해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겠죠. 예,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체중 중에 신체 조건, 미혼 조건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임금 차별 금지.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줘라. 동일 노동의 기준이 뭐냐? 써 있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조건 이런 거 보고 판단하는데 그 기준을 정할 때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 노사협의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면 된대요. 동의는 아니다. 이건 수업용으로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임금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겠다. 꼼수 부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임금차별하려고 회사를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동일한 사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은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교육을 하겠다. 예방 교육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매년 1회 이상.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업주도 교육 대상이에요. 근로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끔 그래가지고 노동부에서 이제 그 지도 점검 나갈 때 성희롱 예방 교육 했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사업장에서 예 했습니다 하면 이제 자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세요 하면 이제 뭐 그 출석자 명단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이제 딱 잡아내는 거죠. 뭐라고? 아이고 여기 사장님은 없네요. 그러면 아이고 사장님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해야 됩니다. 사장님도 그죠?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예외에 해당하는 건데 요건 실무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뭐 교육하는 강사가 또는 뭐 회사의 어떤 담당자가 모아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죠. 근데 생략 어느 정도 요식 행위처럼 약간 그 번거로움을 좀 줄여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 어떤 경우에 직원이 10명 안 되는 사업장. 그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런 식으로 교육자료 배포하는 것만 해도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한 가지 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 동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을 자료물 게시나 배포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무적인 내용인데 사업주분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인데 팩스나 전화로 엄청나게 그 영업 전화가 많이 와요. 그 교육 안 받으면 뭐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막 겁을 줘가지고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뭐 이런 법정 교육 해주겠다고 막 이렇게 오겠다고 막 뭐 날짜 잡자고 막 하는 업체들 많거든요. 그 다 뭐 하는 데들이냐면 대부분이 그 무슨 상품 판매 그거 할 목적으로 그죠? 사업주 겁줘가지고 되게 좀 제재를 좀 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 교육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홍보물만 가지고 해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 출산휴가는 이제 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원칙을 이제 사업주가 유급으로 줘야 되는데 사업주가 줄 거를 정부에서 일정 부분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준다는 거고.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은 10일을 갈 수 있어요. 이것도 점점 날짜가 늘고 있어요. 옛날에 뭐 처음에 3일이었는데 지금 10일까지 늘었어요. 10일이고 유급이고. 그 다음에 5일은 정부에서 보조해줘요. 출산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 사업장들 이제 부담 느끼니까 5일치는 정부에서 대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언제 신청해라? 90일 이내에 해라. 90일 지나면 못한다.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해서 나누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5일 쓰고 그 다음에 5일 쓰고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꾸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게. 옛날 법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며칠? 3일. 최초일이든 유급 이런 거 문제되기 좋죠. 그 다음에 뭐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협의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2번은요. 그죠? 불리한 처우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것도 이것도 많이 바뀌었죠. 이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 포함이죠.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되는 거고. 예외. 안 줘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지 6개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육아휴직을 가려면 한 6개월은 근무해야죠. 사업장에서. 그죠? 왜냐하면 이제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갈 목적으로 입사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저 육아휴직 가겠습니다. 이러면 좀 회사에서 에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6개월. 예.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 예, 1년까지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퇴직금 줄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 갔다 오고 만약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금은 2년치를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사업주들은 또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을 좀 장려하려고 고용보험에서 사업주한테 또 지원금을 줍니다. 그 육아휴직을 보내주면 그 육아휴직 기간이 이제 근속 기간에 들어가니까 대신에 사업주한테는 육아휴직 기간에 뭐 대체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을 보낸 거에 대해서도 또 지원금을 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기간, 그러니까 계약 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말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1년 계약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그 육아휴직을 갔어요. 그러면은 육아휴직 1년 가버리면은 중간에 그냥 계약 기간 끝나버리잖아요. 계약직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단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계약직이니까 8개월 근무하고 1년 육아휴직 갔다 오고 다시 남은 기간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것도 이제 새로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 육아직을 가는 게 아니라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죠. 요거는. 예. 요거는 똑같아요.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8살 만 1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예. 요거 건데 여기도 보면 이제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은 안 되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외가 또 있죠. 대체 인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단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냥 이제 육아휴직 쓰세요라고 이제 좀 이제 안내를 하겠죠. 예. 또는 이제 그 조정을 하는 거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단축할 때는 단축의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단축 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35시간 넘으면 안 되고 요거는. 그다음에 단축 중에 근로 조건 비례해가지고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근로 조건도 근로 시간 줄어든 거에 비례해서 주면 된다. 근데 그거 넘어서는 걸로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다음에 근로 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단축된 근로자한테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은 1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문제 나오기 좋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평균 임금 산정할 때 제외한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용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는. 예. 자, 그래서 문제는 풀어드리고 끝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균등처우의 원칙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차별금지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그 구직자들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근로자의 범위에. 근데 근로기준법은 재직 중인 사람들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채용돼서 이미 근로하고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모집 채용과 관련된 거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율을 못하죠. 근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규율해요. 왜? 구직자들도 근로자로 보니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그래서 그 구직자들 상대로 가지고 뭐 성차별하지 말아라, 연령차별하지 말아라, 연령이 아니라 기혼 여부 이런 걸로 차별하지 말라라 하니까. 그래서 1번 모집 채용. 요거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일단 채용된 이후에 문제를 다룬다. 그다음에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를 그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니까 뭐예요? 돈하고 관련된 거. 월급 언제 주냐? 얼마 주냐? 어떻게 계산해서 주냐? 휴일은 어떻게 주냐? 휴가 어떻게 되느냐? 근로시간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서면 명시 대상이고 교부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3번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50일 전에 통보하고 그 정리해고 요건에 따라서 5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고 그와는 별도로 해고 예고도 30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는 1번을 고르셔야 돼요. 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답만 딱 잡아드렸어요. 나머지는 맞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다음 중 남녀고용평등법상 남녀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주는 거. 바로 답이 나왔네요. 엄마만 육아휴직 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도 육아휴직 갈 수 있죠. 요즘에는 아버지들도 많이 갑니다. 육아휴직. 예. 저도 육아휴직 쓰고 싶은데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안 되는 자영업자여가지고 그죠? 예. 하여튼간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마지막으로 6번.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3번이에요. 시간 없으니까. 자, 직장 내에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회식 중에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회식을 회사 안에서 합니까? 회사 밖에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희롱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거 3번.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지위가 기준이 지위.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안에 근로기준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개별 근로관계법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